저희가 이제 이번 특집 이렇게 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아킬레스건 꼽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리스크 수치 1에서 10을 해서 10이 가장 심한 거죠. 네. 해서 수치를 좀 매기자. 네. 그래서 수치에 대한 이견도 있을 거고 리스크에 대한 뭐가 아킬레스건인지에 대한 이제 이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좋죠. 우리 그 삼성을 사랑하는 남자 민중국 기자가 네. 리스크 수치 10.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삼성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대성, 이정현의 조합. 이미 실패를 했던 이 조합이 다시 뭉쳤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굉장히 많고 리스크가 10. 저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부터 10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저는 100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KCC에서 이미 보여줬고 이 KCC에서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도 가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이 대화를 안 했대요. 농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두 선수도 이제 베테랑이 된 이 시기 때 과연 이게 조합이 잘 이루어질까. 근데 내부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일범 감독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소통이 될 것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삼성의 다음 시즌은 물보다 뻔하다. 똑같이 7년간 봄 농구를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 두 선수가 확실한 코어 아닙니까? 아니 민중국 기자가 리스크 수치를 10을 넣었다는 거는 네. 이건 실패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실패한 조합 이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거는 예상까지 곁들인. 왜냐면 이건 이미 실패한 조합이에요. 근데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삼성이 예를 들어서 다음 시즌에 4강 이상 봄 농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이러면 저는 잠깐만 그렇게 깔지 말고요. 아니 10이라고 썼고 그렇다면 이거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큼의 심각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존에 성공하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100%라는 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할 수는 있다라고 구정도 넣고 아니라고 쓰지는 말았어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삼성을 사랑하는 팬분들께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 완벽하잖아요. 포워드, 센터 포지션 밸런스 너무 좋잖아요. 물론 코번의 수비 약점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데릭슨의 건강 상태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리스크예요. 아킬레스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대성, 이정현. 이 두 선수 정책 지주가 돼야 되고 코어가 돼야 되는 이 앞선 핵심의 두 명이 이미 실패한 조합이었다라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러면 네. 저도 좀 독하게 한다고 구를 놨는데 똑같은 거 구를 놨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까망천사님께서 캐시 시대랑은 전혀 상황이 틀린데 뭔 소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뭐가 틀리죠? 저도 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다르죠.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이대성은 일본 그 B리그를 갔다 와서 좀 더 성숙한 어떤 뭐 리더십이나 볼 핸들러가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정현은 제가 볼 때는 이정현은 지금 FA 마지막 해 아닌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성과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둘 다 폭망이에요, 그냥. 그렇죠. 서로에게. 그렇죠. 특히 이정현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KCC 때와는 좀 다르게 이정현이 많이 양보할 수 있다. 물론 KCC 때도 저는 이정현 선수가 좀 더 양보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좀 더 많이 양보를 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대성과의 어떤 공전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원 감독인데 이 두 선수의 공존을 아예 그냥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 승부처에 두 선수 같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농구라는 스포츠가 결국에는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왜냐면 코트 안에서 5명이 뛰는 선수고 공은 하나니까. 근데 이 두 선수를 따로 쓰려면 결국 20분, 20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삼성이 파일을 나누듯이 20, 20을 써버리면 저는 이 두 선수한테 그렇게 투자했던 연봉이나 이런 값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5억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쓴 선수를 20분 정도로 쓴다? 아유, 뭐 KT는 문성곤도 많이 안 썼고 KCC는 그래서 KT가 굉장히 정규리그 때 문제가 많았죠. 문성곤은 많이 안 썼기 때문에. KCC는 이승현도 많이 안 썼는데요. 이승현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대성 선수 지금 90년생이고 이정현 선수 87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35. 뭐 이대성 선수는 이제 체력적이면 이정현 선수는 이제는 노쇠가 살짝 있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5분 뛰기게 하겠어요. 저러면 활동력 떨어지고 그럴 텐데 차라리 따로따로 쓰는 게 낫지. 제가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논쟁을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무조건 이 조합은 무조건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삼성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전보다 더 좋은 시즌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 삼성은 굉장히 큰 리스크. 왜냐면 삼성도 이걸 알고 데려온 거예요.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 자신감이 있다면 증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증명은 뭐냐? 승리죠. 결국엔 승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10 이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 10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그만큼 위험한 거죠. 완전 그냥 실패 100%가 아니고 그만큼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 또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돌리네. 이게 민중구의 힘이죠. 그렇죠. 이동환 기자의 애킬레스건은 좀 달라요. 네, 저는 코번. 공수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정현 이대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코트에서의 영향, 이 아킬레스건이 미친 영향은 저는 둘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만큼 리스크 있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오케이 이 선수의 인사이드 장애 인정합니다. 최고죠. 사실은 프림이나 마레이도 뭔가 힘에서 밀리는 느낌 줄 수 있는 외국 선수 정말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선수의 2대2 수비력은 사실은 지난 시즌 삼성의 최대 이슈였어요. 이거는 은희석 감독 체제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임시로 바통 터치를 이어받은 김효범 감독 체제에서 정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 코칭 스태프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고 결국에 플랜 D를 마지막에 꺼내든 게 스위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슈라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삼성 코칭 스태프가 코번과 계약하고 하면서 코번에게 2대2 수비 무조건 우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 준비해. 우리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 꼭 준비해달라고 이미 당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해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코번의 이 부분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면 삼성은 지난 시즌에 겪었던 이 코번의 어떤 너무 좁은 수비 범위라는 이슈를 시즌 내내 또 겪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에 그 실패했던 드랍 수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플랜 A고 스위치는 지난 시즌 어느 정도 성공했던 스위치는 플랜 B로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공격에서는 결국에는 코번은 인사이드에서 자리 잡아서 장악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반대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이대성, 이정현 이슈랑 연결되는 건데 이 선수가 2대2에서 시너지가 날 것인가. 핸들러 비중을 높이자니 코번이 뭔가 2대2에서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코번을 인사이드에 박아두고 뭔가 활용하자니 이대성, 이정현이 뭔가 죽을 것 같고 이 딜레마가 저는 있지 않나. 정확하십니다. 코번의 수비 밸런스를 찾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알고 데려온 거고 그걸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입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싸울 준비는 돼 있다. 근데 이제 이동환 기자와 인중근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정현, 이대성, 코번 이 코어를 이뤄야 될 이 세 명이 어떻게 삼성에서 자리매김하고 여기에서 뭔가 시너지를 발휘를 할 것인가. 못하면 폭망. 그렇죠. 잘하면 6강 이상 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돼요. 가스공사 아킬레스건. 저하고 민용 기자가 통하는 게 있네요. 비슷하시네요. 저는 근데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대현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거 생각하면, 저는 줄리어스 랜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능 좋고, 갖춘 거 많고, 분명히 기록도 좀 내는데, 뭔가 팀 승리에는 연관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뭐 기록적으로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시즌이 실제로 기록은 괜찮았지만, 구단 내부에서 생각했을 때 이대현 선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현 선수 영입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대현, 니콜슨 조합, 그러니까 특히 뭐 니콜슨도 마찬가지죠. 전 상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에서 이 두 선수가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만큼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 두 선수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그래서 아직까지 상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니콜슨을 얘기했을 때 팬분들은 니콜슨 지난 시즌 너무 잘했잖아. 최고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바라보는 거는 지난 시즌처럼 8위가 아니에요. 7위가 아니에요. 그 위입니다. 그 위를 가려면은 결국에 공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외국 선수가 수비가 떨어지면 국내 선수가 그거를 보강을 해주고 보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니콜슨, 이대현 원투펀치는 그게 아직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수가 아니라 그래서 리스크를 팔로 뒀습니다. 예. 네. 그 생각이 있어요. 저랑 좀 왔다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이대현 선수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전 니콜슨이 어쨌든 지난 시즌에는 그 처음 왔을 때보다는 수비가 분명히 좋아졌어요.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블록 시도 뭐 림 프로텍팅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좀 적극성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어떤 상대 강한 빅맨들을 수비할 수 있는 어떤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옆에서 국내 4번이 좀 보완을 좀 해주고 리바운드, 허슬 뭐 이런 부분에서 리머텍 이런 부분에서 니콜슨이 빠져주니까 밖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메워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대현 선수 골밑 장악력을 쓴 이유는 결국엔 이 선수가 공격에서의 어떤 리머텍 적극성이 떨어질 때가 사실 경기 중에 보면은 왜 자꾸 빠지지?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고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뭐 195.2cm인가 언더사이즈 빅맨이라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더 터프하게 좀 리바운드도 잡아주고 림 프로텍팅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조상. 근데 지금 어쨌든 이대현 선수가 지금 뭐 몸을 열심히 만들고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까지 최근에 본 바로는 조금 약간 약하지 않냐. 사실 가스공사 그런 4번 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주영에 대한 기대를 내부적으로 높이고 있는 부분도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현 선수에게 되게 중요한 시즌이라고 봐요. 이번 시즌에 만약에 좀 달라진 모습이 안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대현이라는 선수에 대한 약간 이제 프레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제 전 두 분 얘기 다 동의를 하는데 가스공사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그럼 뭐냐면 이대현 좋은 선수예요. 좋은 파워포드 뭐 오세근이라든가 뭐 이승현도 있고 이런 선수들에 비하면 경기 지배력이 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소교창, 최준영이 있는 윙맨 자원에서 강상재가 힘을 쓰지 못했던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대현과 니콜스는 수비가 안 돼요. 이거를 깔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스공사. 그래서 가스공사가 사실은 견고한 전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뭐 우승 후보냐 아니고, 4강 후보냐 아니고, 6강 후보냐, 좀 애매한데. 근데 시너지가 나면은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냥 이게 상수인데 어떤 상수냐면 좀 이제 좋지 않은 상수. 근데 그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뭘로 가야 되냐면, 이 팀은 굉장히 강한 트랜지션을 가지고 좀 공격적인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좀 강화하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트랜지션 강화했기 때문에 골 밑에 어떤 수비 약점이 단기전을 제외하고 정규력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뭐가 중요하냐면 김낙현과 니콜슨이 과연 쌍포가 터지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이 친구 두 명이서 합작으로 한 50에서 60점 정도 나오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에이스 그래비티가 나오고 외곽에서 어떤 다른 찬스들이 나오면서 다 살려주느냐 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되 수비는 탄탄하지만 공격적으로 가면서 공격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될까? 김낙현은 정말 이 선수가 외곽에서 에이스 역할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부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54경기 중에 뭐 한 50경기를 뛸 수 있는 어떤 내구성이 있느냐고 봤을 때는 원래 FA 로이드를 하니까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기량 자체가 워낙 좋고 폭발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하지만은 못 뛰면은 다 공연불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제 득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비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봤을 때 민중훈 기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있을 때 이 선수가 에이스인데 정말 6강, 4강 이게 싸움할 때 승부처에서 이거 잡아주느냐 이런 코어가 되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추 부인님께서 안 되면 신승리 신청해야지. 이대현은 작년 득점 안 되면 공수 다 놓침. 세 분 말씀드린 이번 시즌 진짜 농구 인생 중대 기록이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안 되면 저는 그냥 신승리하고 신주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로. 근데 자연추 부인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게 오히려 더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가면. 그러니까 신승리는 오케이인데 신주영으로 카드가 옮겨졌을 때 이대현이 아닌 그때 아킬레스건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리스크니까. 아주 어린 선수니까 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선수니까. 미완의 대결에서. 그렇습니다. 정관장이 이번 시즌 전력이 저는 굉장히 좀 준수하다. 리스크였던 외국 선수 부분에서 라렌이라는 검증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전력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데 변준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 1번 그리고 박지훈, 최성원 선수가 있는 2번
그리고 뭐 이종현 선수 좀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김경원, 한승희까지 있는 그 4번 자리는 그래도 밸런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로스터 폭도 괜찮고요. 근데 3번. 이 3번 자리가 아마 정관장의 다음 시즌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효근 선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저는 정효근 선수를 절대 3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의 플레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효근 선수. 절대로.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3번이 가지고 있어야 될 플레이들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3번이 가져야 될 플레이에 대해서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기 운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패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리바운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블록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농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3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효근 선수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정관장에서 지난 시즌 때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관장이 이번에 김준영 뭐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김준영, 장태빈 트레이드를 했을 때 김준영 선수를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원했던 팀이에요. 왜? 포워드 전력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 김승희 감독 시절부터 계속 김준영 선수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다. 아직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3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시즌 때. 네,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뒀습니다. 네. 9. 자, 그리고 저는 변준영 딜레마와 2대2 파괴력인데,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가 사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국가대표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두 번째 경기 부상으로 이제 뛰지 못했고, 물론 이제 이후에 저도 파악해본 바로는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큰 이슈는 아닌데, 근데 이제 최근에 상무에서 전역한 선수가 바로 시즌을 적극적으로 소화했을 때 가지게 되는 이 몸 상태에 대한 어떤 리스크. 네.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난 시즌에도 허훈, 김낙현, 송교창 전부 다 아팠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변준영이 오면 너무 좋은데 이 선수를 당장 오는 시즌에 아무리 박지훈, 최성훈과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이 선수를 30분 가까이 써도 될까? 이 내구성이 변준영 선수가 받쳐줄까? 다음 시즌에? 저는 이 리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변현 선수를 어느 정도 관리를 좀 25분 혹은 20분 정도 관리를 해준다면, 또 그러면 크랙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시즌 정관장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파괴적인 핸들러가 좀 부족한 것. 예. 박지훈 선수 괜찮지만, 그 부분에서 스페셜리스트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수 밸런스가 좋은, 밸런스 좋은 가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변준영을 많이 못 쓴다면은 이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결국에는 좀 모션 오펜스나 뭐 이제 좀 팀적인 어떤 움직임, 유기적인 농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 정관장이 지난 시즌 보면 시즌 초반에 이런 거 잘 됐다가 나중에 팀들이 준비해서 압박 강하게 하면서 밀어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좀 해답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정관장이 다음 시즌에 해소해야 될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이걸로 꼽았습니다. 네. 다들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정관장이 그냥 문제가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6강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팀은. 죄송한 얘기인데 아니 팀이 약해졌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빅네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빅네임이 없어요. 빅네임이 없어요. 빅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세근을 뭐 놓쳤어요. 문성곤을 놓쳤어요. 뭐 근데 오세근이 사실 SK 가서 좋지 않아요. 문성곤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관장 자체가 지금 그러면서 뭐 어떤 다른 선수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잖아요. 팀 컬러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팀이. 이 팀이 옛날에 팀 컬러가 명확했었죠. 그렇죠. 굉장히 거칠고 네. 압박 많이 하면서 승부처에서는 노련한 선수들이 그 거칠고 강한 압박의 어떤 수비 속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끝내 승리하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점점 시즌이 계속 진행됐을 때 이 팀이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강 갈 것 같지 않다. 아니면 뭔가 이제 어떤 팀이 강력한 반등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코어가 있는 거고 또는 그렇죠. 강력한 색깔이 있는 거고 네. 그 강점이 극대화되면서 이 팀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관장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박지훈도 있고 사실 정효근도 저는 나쁜 선수 생각하네요. 괜찮은 선수고. 네. 이정현도 전 소속팀보다 좀 잘해요. 그렇죠. 근데 부족해요, 지금. 정관장 이게 문제다. 네. 이건 아킬레스건 얘기라서 김규승우님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관장이 10등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7등, 8등.
애매하게. 그럼 10등은 누구? 예? 와, 무섭네요. 여기서 이걸 던지네. 10등은 저 10개 구단 중에 분명히 한두 군데는 부상, 코어들의 부상으로 무너지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이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영향이 크죠. 막상 시작하면. 부상 이슈가. 네. 네. 이동환 기자가 6강 떨어진다고 얘기한 KT랑 전 정성호 공백체육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리스크 수치는 7 정도 되는데 왜 정성호 선수의 공백체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허운이 풀타임을 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 좀 붙고, 왜냐면 허운 선수가 풀타임 시즌을 치른 게 한 번도 없어요. 51경기 뛴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시즌에 뛰었는데 한 시즌만 50경기를 넘겼다라는 건 일단은 표본 자체가 너무 적다. 그런 건강에 있어서 건강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KT가 지난 시즌 때 정규리그 2위 경쟁을 하고 마지막에 3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까지 했을 때 포인트가 됐던 게 뭐냐면 그게 정성호 한의원이었거든요. 저는 그 공백을, 정성호의 공백을 이번 시즌 KT가 얼마나 잘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물론 박지원도 있고요. 파노피어 선수도 합류를 했고요. 할 수 있지만 다 물음표예요. 네, 저는 비슷한 연결선상에 있는 일. 저는 허운 의전도 가드진에서. 그러니까 저도 정성호 공백이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 팀은. 예, 그러니까 정성호가 사실 진짜 거의 살림꾼이었어요, KT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핸들러, 허운이 좀 핸들러 쉴 때 이 선수가 핸들러 해주고, 상대 에이스 가드 막아주고, 예, 트레이닝샷 쭉쭉 치고 나가주고,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지금 사실 KT가 정성호 선수 나가고 그 자리를 좀 이제 메워야 됐었는데, 물론 파노피오 선수를 봐야겠지만은, 당장은 뭔가, 좀 안심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할 만한 해법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파노피오 선수 봐야 되고, 박지원 선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허운이 또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이 선수 고질적인 부상, 예, 잦은 부상에 또 노출될 수도 있고, 이 딜레마를 KT가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 핸들러는 뭔가 문정현에게 롤을 주면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드진에서 허운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꽤 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만약에 허운이 정말 다친다면은 지난 한 2, 3년은 허운이 다쳐도 정성으로 버티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허리 리스크가 있긴 한데 FA 로이드가 있고 BC인데 지금 훈련을 많이는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플레이오프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허훈은 그래도 뭔가 계산은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정성호 빠진 건 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동의하는데 빠진 게 큰 게 어느 정도 크냐라고 봤을 때 그럼 팀을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크냐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박지원도 거기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기본적인 수비는 해줄 수 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3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박지원이 오히려 정성우만큼 할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근데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멤버다. 파노피오도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멤버다. 그렇죠. 근데 KT가 수비가 그러면 다 강해져요. 단 하나 센터 자리 빼놓고 결국 외국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옵션 네이션이잖아요. 네. 그 선수가 지금 이제 정통 센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골밑에서의 어떤 그 공수에서의 골밑 지배력,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윤기를 용병수비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상대는 4번 자원에서 같이 맞부딪히거나 아니면 끌어내릴 거예요. 그럼 하윤기는 당연히 밖으로 나갈 거고 그 자리를 공략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이 정통 빗면의 부재가 KT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아킬레스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훈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고 외곽이 어떤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가 KT는 저는 무조건 6강 간다고 봐요. 전력 자체가 무조건 6강 간다고 보고 이동환 기자가 다르게 아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동환 기자가 저희 방송 초반에 KT 6강 못 간다 그랬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저는 쭉 가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미 저질러 버렸고 저는 그냥 KT 팬분들 노여 마시고 알겠습니다. 욕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SK 아킬레스건으로 빈약한 3점 생산력을 꼽았습니다. 근데 사실 SK가 원래 3점이 강한 팀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자 근데 원래 SK는 2점 농구의 대표적인 트레이션, 자밀원이 중심한 리머텍으로 페인트 존으로 먹고 사는 팀이고 원래 그게 기반이긴 한데 그리고 김선영도 속공하고 골밑 그렇죠. 돌파하고 안영준도 이제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 그냥 전성기를 구가하는 팀인데 허인영이 빠져나가면서 가뜩이나 약했던 3점이 지난 시즌도 꼴찌였어요. 3점 경기당 3점 공격이 더 약해졌어요. 근데 이게 저는 SK의 농구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3점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현대농구에서는 특히 각 팀들이 코트 넓게 쓰려고 여전히 신경 쓰는 농구에서는 자 그렇게 됐을 때 SK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수학적으로 했을 때 야투는 많이 넣어요. 다른 팀 못지않게. 근데 실제 경기 스코어는 그렇지. 3점 때문에 마진이 밀려서 접전에 진다든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경기 내용은 10점 이기고 있는 것 같아 봤을 때 뭐 5점, 6점 이기고 있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허일영이 SK의 코어는 아니었지만 또 핵심 롤플레이어로서 트레이션 3점이나 순간순간 패턴 활용에 3점 터뜨려주는 게 되게 분위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지금 다음 시즌에 안영준 3점 괜찮죠. 그리고 김선영도 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3점으로 뭔가 이거를 분위기 메이커를 해줄 선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SK의 경기 운영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3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100%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은 SK가 그동안에 그동안에도 약점이긴 했었지만 큰 문제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워낙 세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실패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워 보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재현 선수가 3점이 좀 많이 향상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좋지는 않죠. 폭발적인 느낌. 안영준도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SK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팀의 어떤 상대 어떤 팀 플랜에 막힌다.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세깅 위주의 어떤 수비를 한다 이랬을 때 외곽에서 그냥 뚝뚝 두 개 정도 터뜨려주면 쉽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고전한 게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복이 좀 있거든요. 네. 저도 뻔한데 저는 오세근 원희 공존 이거 지난 시즌에 풀지 못했던 숙제잖아요. 이거를 풀면 SK가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더 엄청난 이제 뭐랄까요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멤버들이 괜찮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왜냐면 지난 시즌 내내 이걸 숙제를 풀지 못했던 거를 올해 푼다?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세근이 그동안 같이 파트너로서 이렇게 해왔던 외국 선수들과 원인은 너무 많이 달라요. 활동 반경도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이거는 예전에 그 오세근이 전성기 시절의 그 퍼포먼스였다면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했겠지만 지금의 오세근은 오히려 외국 선수들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선수가 됐거든요. 나이도 있고 몸 상태도 이제는 정상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본인의 이제 운동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과연 이 공존이 가능할까? 전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선에 오재영, 김선영, 안영준 이런 좋은 선수들 다 있지만 결국 이 골밑 4, 5번에서의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1년 내내 계속됐는데 과연 숙제가 될까? 그래서 저는 리스크 점수를 10점을 놨어요. 네, 리스크 수치를. 10점. 네. 저는 오세훈 원희는 공존된다고 봐요. 되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치? 뭐냐면 이제 오세근이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세근은 밖으로 빠질 거야 아마. 넓혀주려고. 아니면 롱투 던질 거예요. 하윤기처럼. 원희가 이제 원희가 안에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한 두세 방만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이 오세근 원희 공조는 오히려 상대가 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단 오세근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근데 올 비시즌에 지금 오세근이 몸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세근이 못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오세근과 원희가 골 밑에서 있기 때문에 비좁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두른 공존이 될 텐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 김선영도 볼을 잡아야 돼요. 안영준도 지금 FA 로이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원희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높아요. 여전히. 작년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재작년 워낙 원희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 원희 김선영만으로 사실은 상대를 다 박살내고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KGC도 잡을 뻔했었으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원인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중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비중을 어디까지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리고 그 낮춘 비중을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 김선현한테만 이제 주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다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6승 4패 많이 하면 7승 3패 뭐 이렇게 갈 텐데 과연 단기전에 그러면 이 SK가 효율이 생길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오세근과 안영준이 무조건 붙어서 뭔가를 이 시너지가 나야 SK가 우승을 할 수 있거나 챔프전에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여전히 4강 많이 가봐야 4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원희 딜레마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 이제 풀어야 될 시점이다. 이게 문제다. 진짜 근데 이번에도 못 풀면 원희랑은 동행 못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위력적인 외국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숙제를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엄청나게 높아지는 의존도를 이번 시즌에도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다 죽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SK 전체를 다 죽이는 거라서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이 꼬라지 부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건 진짜 최악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노의 아킬레스건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저희가 비슷해요. 다 외국 선수들입니다. 저는 이 두 외국 선수가 54경기를 장담 못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다. 굉장히 높은 9점을 줬습니다. 네. 왜냐면 앨런 윌리엄스가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영입됐을 때 소개했을 때도 무릎 부상만 4번을 당했던 그리고 양쪽 무릎을 다 한 번씩 수술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입했을 때 여러 관계자들이 얘기한 걸 한국의 타이트한 일정에 버틸 수 있느냐. 네, 이 무릎으로. 물론 김승인 감독이 미국에서 만났을 때 이 무릎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결국에 시즌이 치러졌을 때 이 타이트한 일정. 엄청나게 뭐 백투백도 있고 막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경기할 수도 있는 이 일정 속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스톡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30kg이고 그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랜 동안 농구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리스크. 지금 두 선수 다 부상과 어떤 컨디션의 이슈는 있는데 클래스는 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 자체 메인이에요. 네, 저는 기량만 보면 메인이에요. 메인. 이 영입도 김승희 감독님의 농구 스타일과 뭔가 그 김승희 감독님 도박수 스타일.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해요. 네. 올인했어요 지금. 네. 이번 시즌만 정말 건강하고 컨디션 관리 잘 되면 대박 날 수도 있는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네. 이거 소노가 사실 이거 모르고 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걸고 가는 거죠. 대박 내보겠다. 예, 저는 이게 진짜 김승희 감독님답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와우. 예, 결국에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좋은 밸런스의 로스터. 하지만 이 안에서 빅네임. 그러니까 에이스가 없다. 전 이 에이스의 부재가 현대모비스가 이번 시즌에 그 우승에 굉장히 큰 약점이 될 것이다. 그 플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10으로 뒀어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왜냐면 아예 없는 거니까요. 보완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트레이드가 아닌 이상은. 하지만 지금 멤버로 A급, 그러니까 빅네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드를 너무 많은 선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트레이드라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확실한 에이스 부재, 이거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에이스 쇼롱? 그러니까 쇼롱의 에이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지금 전력 자체가 얼마나 지금 빅네임이 없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승부처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록을 좀 봤는데 이게 되게 받쳐주는 기록 하나가 있는 게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가 연장전 승부 야투율이 33%예요. 효율이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연장만큼 딱 접전인 게임이 없는데 현대모비스 한 4번 했거든요, 연장을. 근데 33%라는 건 엄청 낮은 거고.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국내 선수 중에 결국에는 고투가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숏농 얘기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뭐, 숏농 에이스면 무조건 숏농한테 볼 놓고 기다릴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누군가가 숏농이랑 2레이드 해주고, 더 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우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 오펜스에서 메인 핸들러를 아직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냥 보조 핸들러로서 역할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치고 나가는 게 이우석 선수의 강점이지, 메인 핸들러
까지는 아직은 안 왔다고 보거든요. 위협적인 메인 핸들러는. 그래서 약하고. 서명진, 박무빈 아직 봐야 되고. 예. 그러면은 누가 해결사하지? 사실 이 생각이 아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꼽았습니다. 네. 전 비슷하면 좀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에드워드스가 어떻게 이기느냐. 저도 현농 중심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치열한 접전 끝에 이기면 돼요. 근데 이걸 수비적으로 풀 것인가, 공격적으로 풀 것인가, 그걸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심점, 그렇게 했을 때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크룸 리더로 봤습니다. 지금 리더가 없어요. 저하고 민용주장 비슷해요. 결국 부상이죠. 네, 부상이 이게 또 두경민, 전성현 내구성 문제죠. 그렇죠. 네,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성현 선수가 계속 재활 중이고요. 두경민 선수는 뭐 평가전 뛰긴 했지만 아직 100%는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뭐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상혁 선수도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선수였는데 또 이탈이 됐고요. 여러모로 이제 내부적으로도 결국 이번 시즌은 부상 문제다. 부상 걱정이다. 부상 걱정. 네, 그래서 저는 리스크 수치 10으로 두고 부상으로 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코어 라인 바뀌면서 그냥 연관된 거 하나 좀 얘기를 이것도 해보고 싶어서 꼽았는데,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저 이거 그러니까 LG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리스크가.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LG가 지난 2년 동안 어떤 농구했냐? 수비로 쥐어짜고, 트랜지션으로 득점하고, 마레이가 골밑 장악하고. 사실 이 세 가지가 큰 틀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수비로 쥐어짜고가 예전에는 걸레로 그냥 끝까지 그냥 60점대로 그냥 죽어! 이러면서 찼다면 지금은 힘들지?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지난 2년 동안 LG 수비는 진짜 말이 안 됐거든요. 이제도 이관이 여기에 6기상 맨마킹에다가 압박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 정희재도 사실 4번으로서 수비를 되게 잘해줬고, 그렇죠. 마레이는 뭐 그냥 리그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자, 마레이는 그대로 있고, 6기상도 그대로 있는데, 앞선에서 압박이 과연 지난 2년과 비슷할까? 물론 LG가 그런 농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 멤버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두경민 선수도 부상해서 이제 갓 돌아와서. 활동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원래 있는 선수 괜찮겠지만, 수비가 예전 같 모르겠고. 전세현 선수도 사실은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전처럼 핸들러를 막 따라다니는 역할을 결국 또 6이상이 해야 될 텐데, 6이상 한 명으로 될까? 예, 예전에 LG랑 비교하면은. 예, 그래서 저는 수비 조직력적인 측면, 뭐, 여기다가 4번으로 물론 타마요긴 합니다만, 허일영, 최진수도 베테랑들이고, 예, 막 쥐어짜는 식으로 수비를 못 하거든요, LG가. 압박, 강도나 피지컬적인 그런 체력 싸움,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야, 완전 좀, 예, 그냥 화력 싸움, 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우려 속에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LG가 그 농구 해가지고 결국에 광탈한 거 아닙니까? 플레이오프에서. 4강에서 광탈. 네, 수비만 했던 농구로 광탈한 거잖아요. 네. 저는 수비만 하는 농구는 당연히 안 되지만, 수비가 어느 정도 안 받쳐주면은 우승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LG가 멤버가. 근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프랑스에서 감독이랑 선수랑 이것 갖다가 싸웠어요. 감독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거는 선수였어요. 에반 포니에라고. 맞아요. 현대 농구에, 그러니까 지금 요새 농구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난 용납할 수 없다. 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엄청 싸우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맞아요. 경기력 개판이에요 지금 프랑스가. 근데 이거 생각했을 때 저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LG는 저는 지금 물론 수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멤버로 수비 하다가는 시즌 망가진다고 봐요. 근데 두경민이나 전성현이나 허일영 이런 선수들이 지금 LG 그런 이제 그 수비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공격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한 30분, 35분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뛰었을 때 분명히 공수를 다 하면 탈라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한 20분 정도 그냥 그렇게 떼야 돼요. 승부처에 뛰고. 근데 대신에 공수 다 해줘야 된다. 활동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전성현이 지금 수비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활동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LG가 로테이션 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가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맨바 농구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LG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걱정이 뭐냐면, 과연 조상현 감독이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할까? 이게 베테랑 선수들인데, 예를 들어서,
20분에서 25분 뛰고 공수 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분명히 언해피 뜰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LG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좀 정확한 게.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조상현 감독은 절대 수비를 등한시할 감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선수는 선수대로 현실적으로 나이나 부상 이슈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이 중간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지점을 찾는 게 사실은 비시즌 그리고 시즌 초반 진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진짜 들어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 민용 기자 말도 말이 맞아요. 수비만 그 LG처럼 하는 수비만 짜는 농구도 우승을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그 의미에서 에반 포니가 그 LG 선수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동의지 완전히. 오케이. 근데 공격도 좀 하자. 오케이, 좋은데 여기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는 건 저희가 모두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지금 두경민, 전성현, 뭐 허일영 이런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면서 공격에 특화된 선수들로서 과연 그럼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LG의 수비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럼 그 두경민, 전성현이나 이런 선수들 30분 이상 출전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LG가 지난 시즌 때 보여줬던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게 뭐냐면, LG가 지난 시즌 때 출전 시간이 가장 높았던 선수가 아마 28분 정도 뛰었을 겁니다. 많이 안 뛰었죠. 지난 시즌에 LG가요, 로테이션 농구를 가장 잘했던 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상도 없었어요. 물론 강골인 선수들이 많긴 했지만 그만큼 로테이션을 굉장히 잘해줬고 출전 관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부상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마레이라는 선수가 좀 부상이 좀 있긴 했지만요. 근데 그런 변수를 제외하면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하는 팀이다. 그렇다면 그 로테이션이 이번 시즌에도 잘 된다면 오히려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아킬레스건은 결국 부상이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결국 이제 두경민, 전성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LG 시스템에 노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노가 들면서 자신의 몫을 다할 것인가. 그거 좋은 거고. 아니면 두경민, 전성현이 정말 그 전성기 시절 가가지고 아예 폭발적인 득점력을 올려버릴 것인가. 하드커리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볼 때. 그럼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30에서 35분 정도, 30분 이상의 어떤 출전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게 될까? 라고 봤을 때 쉽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이상적인 건데. 근데 셀 수 있단 말이죠. 30분 뛰면서. 공격은 좋은데 수비에서 문제가 생겨요. 작년 시즌과 다른 어떤 LG의 어떤 수비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동혁 선배랑 저는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너와쿠죠. 네, 결국 오너와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침 뱉었잖아요. 네, 상대 선수한테 침 뱉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루이빌 이거 했다고. 이게 그 루이빌이 원래 사인이 이거래요. 이게 그 L자. 근데 그 세스티나라는 선수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골 3점슛 넣고. 유유? 네. 그리고 오너와쿠 앞에서 경기 끝나고도 막 선수들이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완전 열받아가지고. 네, 침 뱉고. 저는 이거 컨트롤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오너와쿠는 약간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 뭐냐면, 자신의 대학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침 뱉을 수 있어요. 네. 그건 괜찮아. 나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 할 수 있다고 봐. 네. 근데 지금 지가 프로잖아요. 네. 그럼 직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솔로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루이빌에서 뭐 이 유유했다고 침을 뱉어? 이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온성이 나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선수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뷰 말고는. 근데 이런 한 번에 욱하는 거를 못 참으면 저는 이거 프로 선수로서의 굉장히 좀 결점이라고 보거든요. 큰 결점이라고 봐요. 리스크가 있죠. 네, 코트 안에서 과연 김주성 감독이 컨트롤이 될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너와쿠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머리가 너무 컸고 커리어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달래주는 거? 이거 한 시즌 내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히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와 관련된 오너와쿠는. 맞아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 번 그냥 우발적인 경우는 그냥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나 보다 이럴 텐데 오너쿠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일상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디폴트 진짜 이렇게 느껴지죠. 약간 프림 느낌이 있어요. 침 뱉는 거 똑같아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욱하는 게 인성 문제라기보단
코트 안에서 나오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패스를 잘하고 득점을 많이 하고 리바운드를 잘하는 거를 순식간에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욱하는 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인데 그 DB라서 컨트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DB라서 또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는데 이제 강상재 이제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상재 3번 이야기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근데 그럼 지난 시즌에 이 DB의 대성공, 강상재 MVP 활약으로 강상재 3번 이슈는 정리가 됐느냐 봤을 때 전 솔직히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슨이 사실상 3번이었고 전 지난 시즌은 강상재, 김종규 4, 5번 봤다고 봐요. 같이 뛸 때는. 그리고 김종규 없으면 강상재는 사실 4번이고 4, 5번이고 그래서 강상재가 아직은 3번이라고 완벽한 3번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이번 시즌 오누아쿠가 오고, 물론 오누아쿠가 소노에서는 막 타브 빠져서 핸드오프도 하고 3점도 던지고 공간 벌려주는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공간이 좁아질 거예요. 로슨이랑 뛸 때보다.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강상재가 3번이랑 미스매치 활용하는 포스트업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동안 최근에도 이게 강상재가 진짜 이 오나코랑 공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로? 3번으로서? 전 요것도 DB의 어떤 조합적인 이슈를 좀 제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킬레스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팀이 이제 허웅, 송교창 변수죠, 저는. 그렇죠. 근데 만약 이거는 팬분들도 좀 부정할 수 없으실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아킬레스건은 송교창 선수 부상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복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기력을 찾는 시간이 꽤 걸릴 거고 그 안에서 또 정상 컨디션 찾아서 팀이랑 또 융합이 되고 이러려면 또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늦어지면. 이미 지난 시즌 때 송교창도 정상 컨디션으로 뛴 경기가 많지 않았고요. 결국에 플레이오프 때 돌아왔던 거고. 허웅 선수 이슈는 이게 물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게 법적 문제로 정말 심화돼가지고 소송을 막 갔을 때 깊게 갔을 때는 이 선수는 시즌 집중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팀에도 손해, 개인에도 손해, 다 손해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승현 선수가 10kg를 감량해가지고 팀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최준영 선수가 개인 훈련을 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되더라도 허웅과 송교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제 크거든요. KCC에서. 이거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아킬레스건 10점을 줬습니다. KCC는 다음 시즌도 약간 정규리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진 전력으로 베스트를 다하면서 플레이오프권을 들어가고 3, 4위 혹은 가능하면 그 이상 가고 결국엔 플레이오프 승부분은 또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생각이 저도 왠지 리스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잘 되면 저는 여전히 KCC는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웅 선수의 어떤 변수는 그냥 송교창은 만약에 11월 돌아온다 1월, 2월 해서 이게 손가락 부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는 또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이 선수가 살아나면 또 무섭다. 그렇죠. 허웅도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있긴 한데, 허웅이 만약에 없다? 이랬을 때는, 그래서 아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백을 최소화하게끔 뭔가 이제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좋은 외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공백은 좀 최소화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외인이 만약에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이 KCC는 좀 난감해질 수 있죠. 많이 난감해질 수 있죠. 국내 조합이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다 빼더라도 허웅, 송교창 리스크를 다 빼더라도 외인이 무너지면 그쵸. 타일러도 지금 물음표잖아요. 예전 타일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말씀하신 타일러 데이비스도 앨런 윌리엄스처럼 사실 무릎 얘기가 그러니까 예전에 왔을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현재는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진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타일러 정도로만 돌아와도 진짜 사실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기량은.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어떨지는 좀 봐야 돼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고 여기에 지금 지금 기사가 좀 나긴 했는데 주창인 감독님이 이제 스코어러형 타입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드라고 봐야겠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사실은 또 어떨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KCC가 최근에 론데리스 제퍼슨이나 이제 알리제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례잖아요. 그 두 선수는 결국에는 작년에도 라거나가 분전을 해서 된 구조인데 타일러가 그 역할을 딱 해주면 그냥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타일러도 불안해서 요 부분 진짜 약간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
KBL은 구조상 결국 외국 선수가 무너지면 사실 KCC 같은 진짜 좋은 팀조차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중대한 리스크라고 봤습니다. 네. 이근희 선수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항상 열심히 하는데 실전에서 기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참 안 터지네요. 뭐 물론 그 같은 포지션에 허웅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좀 뭐랄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